일단은 저는 돈 관리하라고 말씀드려요. 돈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40대가 되면 어쨌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급은 따박따박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월급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없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때 우리가 경기가 마침 어려웠고 그럴 때 IMF 때 일명 3초땡 얘기가 나왔었어요.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5, 6도 뭐 50, 60 될 때까지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오래 살게 됐고요. 이 어려움과 그리고 오래 삶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이게 전 사회의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복지적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긴 한데 그게 충만하거나 충족되지는 않고 충분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 40이 돈 쓸 때가 많은 때예요. 왜냐면 요새는 자기 꾸밈도 많이 해요. 점도 빼야죠. 보톡스도 맞아야죠. 머리 뭐 이런저런 약도 좀 먹어야 되죠. 또 머리는 빨주노초 하나 뭐 얼마나 또 염색을 많이 하는지 미정원은 뭐 한 2주에 한 번씩 막 가더라고요. 그냥 머리 묶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게 M세대하고 Z세대가 되게 달라요. M세대 때는 뭘 했냐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Z세대로 넘어가잖아요. 요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욜로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그냥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멋지게 살려면 다 돈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 다 털고 해서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인생도 뭐 몸도 또 하나니까 여기도 뭐 저렇게 하고 뭐 저러기도 저렇게 해서 성형도 많이 하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40은 그만하세요. 왜냐면 돈 쓸 때가 일단 많아졌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다 쪼들려요. 이제는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내 배우자는 계속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쫄림이 있긴 한데 원래 돈은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 말고 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정확하게 심지어 원 단위까지 10원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살림은 늘 쪼들리고 다른 사람도 다 쫄리는 건데 안 쪼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명품 들고 싶지만 짭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40대부터 전 잊지 말고 연금 들라고 꼭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노년기가 어떻고 중년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연구를 통해서도 제 삶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연금을 들었어요. 연금의 여왕입니다. 왜냐면 약간 제가 불안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이후로 65세 이후 내가 퇴직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옛날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은 그 연금들 중에 일부는 끝나고 아직도 넣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들, 변액으로 하는 것들은 얼마 안 넣어도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시작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사망보험 같은 거 요새는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대 특히 초반에 계신 분들은 돈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흥청망청 쓰지 않아도 돈은 어쨌든 우리 통장에 금방 묻었다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 나가는 게 없어요. 40이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흰머리 가끔씩 보이고 어디 그뿐입니까? 새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씩 빠지기도 하는 시기예요. 눈도 살짝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영 편치 않고 피로감이 유지되는 경우 있고 옛날만큼 술을 못 마시겠네? 이런 분들도 계실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미가 올라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뭐냐면 다 노화예요. 우리가 25세까지가 성장이고 25세 이후는 싹 다 노화입니다. 그중에 40이 넘어가서 옛날 같으면 죽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평균 수명이 1살 막 이랬었어요. 조금 더 많이 산다 44살 막 이랬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다 없어져서 이미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이 과거 같지는 않죠. 옛날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겠지만 돈은 여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돈에 대한 절박성은 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노 그래가지고 뭐 아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긴 합니다만 늘 써왔던 세대들은 한꺼번에 이 지출이나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아끼는 소비를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 연금은 개인연금 적어도 2개 이상씩 무조건 들어놔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외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지금은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 내가 10년 전에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5만 원 10만 원 와인 마시고 피자에다 피맥 치맥 이렇게 하면 요새는 10만 원 나와요. 근데 요거 한 번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연금 들잖아요. 나중에 10년 뒤 저한테 와서 하루에 3번씩 절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 40대가 돈을 버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50이 됐을 때 지금 경기를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 수 있을 때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40에 번 돈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흐뭇하게 살아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몸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근육이 쭉쭉 빠지는 시기고요. 근육은 안 생기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축축 처지는 시기고요. 피부는 더 처지는 시기고요. 그런데 이 40이라고 하는 게 아직
요새는 이제 안티에이징,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내가 당장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60년대 이럴 때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40대와 지금의 40대. 애기예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가 애기인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피부가 애기라고 인생도 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M세대들부터는 굉장히 부모들이 예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정말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요. 지금도 본인이 공주 왕자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은 노래 반딧불이. 응? 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야. 근데 이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이도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늘 얘기하고 늘 후회하는 단어. 사람은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나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 그거는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제꼴이 이런데 널 왜 이렇게 사니가 아니고요.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 준비 중에 몸 준비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은 우리가 늘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고 새로운 지점에서 A라고 태어났지만 A 다시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내 몸을 정말 예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때부터 운동도 처방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요새 뚱땡이들 많이 하잖아요. 러닝 크루 해가지고 달리는 애들끼리 팀 짜가지고 막 아침마다 만나고 거기서 또 썸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데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부터는 그게 되게 확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대부분 다 일정 부분은 다 소모품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쓰면 이것도 빨리 늙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술들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치매가 오는 겁니다. 요새 초기 치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초기 치매가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지만 강력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문제예요.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라도 알코올 정말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회사에서는 심장에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은 심장에도 안 좋아요. 뇌에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내 몸에 대한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시는데 반드시 운동 처방 받아서 하셔야 돼요. 운동 처방은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데 아니면 재활의학과 같은데 가시잖아요.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체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저런 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저는 제안받은 운동이 전 발레예요. 전 발레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참고로 제가 이제 발레를 시작하고서 발레복을 사야 되잖아요. 발레복을 또 핑크색, 깜정색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운동이라는 건 인간은 기승전 몸뚱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란 말 되게 거칠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몸하고 몸뚱이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내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이건 몸뚱이가 되는 거고요. 내 몸을 귀하게 대하면 이게 몸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자산들 중에 특별히 40대의 가장 근원적 자산이자 힘의 자산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 아끼고 예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때는 대체로 몸이 잘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도 쓸개도 할 거 없이 다들 이때부터는 슬슬 약해지는 시기예요. 약할 때 자기의 몸을 대하는 건 자식 대하듯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의 자식 대하듯.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40대부터예요. 왜냐면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좋은 거 입히고 하느라고 나는 영양제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또 예쁜 옷도 마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40대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해요. 내 애는 먹이고 입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 내 스스로는 참 볼버릇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헛된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이런 40대가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몸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부터 행복감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생겨나죠.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근육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정신 근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 근육도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문제 해결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까지도 좋아져요.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또
정신은 혼연일체 일종 전인 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불어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몸의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취약한 40대의 이 크레바스와 같은 구멍을 털어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40대가 되면 자신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이후로 올라오는 후배들, Z세대나 알파세대의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요. 능력치도 다르고 지능도 다릅니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장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곡괭이질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는 방법은 일단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정신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를테면 우리가 평생 다이어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마치 이렇게 예쁜 몸을 바디 쉐입을 가지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쾌함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또 찌긴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단순히 건 건강 차원을 넘어서 자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세 번째 꼭 해야 될 것 중에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입니다.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패션에 되게 민감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뭐 힙합 패션, 그 똥산바지 같은 거 다들 일괄로 입고도 괜찮았고 드디어 하이힐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게 된 첫 세대가 이 M세대, 이 40대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 세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내가 꼭 명품을 한때 유행해가지고 입기도 했지만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세대가 바로 이 M세대거든요. 그러니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근데 옷도 M세대 특별히 이 40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뭐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또 한때 또 뭐 뉴발 이런 거 막 유행하고요. 또 이렇게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그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행하는 것들을 좀 입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40대가 느끼는 이 성장 과정에 겪었던 이 부유함과 물론 나는 부유하게 안 자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그 자유를 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이 세대가 주는 이 안정감이라는 것, 이 자율감이라는 건 그 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자유감을 갖는 그런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게는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인생 또 제2의 삶을 또 준비하는 시기라서 이때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놓지 못했던 그 꿀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꿀리지 않는 옷도 중요해요. 깔끔한 정장으로 또 깔끔한 옷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울릴 만한 부류입니다 라는 걸 모든 부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엄청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격에 맞는 그리고 그 식으로 격과 식이 있는 거잖아. 격과 식을 이제 충분히 배려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격과 식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그중에서도 조금 더 정장 스타일로 자기를 이렇게 입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가꾸게 된다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옷 잘 입고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싼 거 선물 안 해요. 또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도 뭔지 깔끔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명품 안 입어도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이 세련미를 잘 갖추어서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잖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언제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의 인생 사업을 시작할 때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해서 사업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다 사업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부모
장례식에 내 손님이 오지 내 부모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저는 잘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성패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로 이어지는 인생 성패에 좀 몰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중년들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한 첫 세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중년들이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의 부양의 형태가 전적인 부양이냐 아니면 일부 부양이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엔 우리가 전적인 부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기초연금도 조금 나오고 또 요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작정 유산 다 넘겨주고 이런 또 뭐 증여 무조건 하고 이런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요새 뭐 쓰주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수구죽자회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특별히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인 M세대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선언한 첫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고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다 노년 세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보다 돈이 많아요. 이런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부양해야 될 부모들은 이미 거의 완전 고령입니다. 완전 고령이어서 이분들은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부양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있고 기초연금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일부 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모 세대인 이 베이비 부모들 또 X세대들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들도 나이들이 1차 베이비 부모들은 완전히 노인 세대로 들어갔고요. 2차 베이비 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들이 지금 중년을 살아가면서 노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자기를 위한 노후 준비를 그래도 꽤 했어요. 이를테면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 넣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여유가 좀 되면 주택연금도 있고 다들 알고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고 요 세대들은 단순히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요. 투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영민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교육을 꽤 많이 받은 분들이고 고등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까지가 고등학교까지고요. 고등교육이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들을 고등교육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보 취합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양에 대한 의미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내 부모가 나에게 남긴 게 많고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인간은 말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일단 받을 땐 땡큐지만 받고 나면 화장실 문 닫고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왠지 약간 부양을 할 때도 약간 귀찮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게 지금의 부양 세대입니다. 부양을 하는 세대예요. 약간은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기대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부유한 건 아니고 그러나 부양에 대한 의무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고차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유는 뭐냐면 순환 부양이 끊어지면서 내 자식 세대는 나를 부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더 많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이 셈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이 나는 부양을 여전히 해야 되고 사실 그렇다고 부양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쪽 여전히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난 더 이상 너네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어라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세대거든요. 과거 20세기 가지고 있던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 부양 당사자로서의 의무감이나 의무 총량은 줄은 세대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아직도 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담도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부양 부담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부양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들이 나를 부양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부모에게 했던 그 부양만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동시에 앞으로 더 길고 내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엔 이런 부양의 시스템이 이런 순환 부양이 생존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총량뿐만 아니라 일의 전반적인 길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임금 피크 몇 살 이상 넘어가고 몇
몇 년차 이상 되면은 뭐 전체 임금의 60% 받는다, 40%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부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노인 연령을 70대로 올린다, 80뭐까지 올린다, 뭐 75세 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보통 고차방정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부양 불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부양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윗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 아랫세대가 부양을 나에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자기의 그 안전감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가 부양을 아직도 해야 되고 아직 자녀들도 충분히 독립하지 않거나 혹은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가 지났는데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모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도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한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에 지금도 자녀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 부양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게 이 수밖에 없어요. 위에 대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을 멈춘다는 건 이건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부양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어도 식사는 하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주거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경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몇 살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직업이 없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내 아이는 특별합니까? 부모가 지금 50, 60, 70이 돼도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물론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기 노후에다가 들이대겠어요. 자기 노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부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사랑하자. 그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28살 12월까지만 제가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정해진 용돈 있죠. 용돈 주고 저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또 독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큰 집을 마련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대겠어요.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네는 28살 12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지금도 들락날락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알바를 해서라도 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직업을 갖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꼭 28, 29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에 얘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해주셔야 돼. 일부라도. 그래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그래서 얘네들이 뭐 월세는 얘네들이 내고 아니면 월세 일부를 부모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좀 이런 건 해줘야 된다. 또 자식들이 원하는 그 규모가 있어요. 창피하게 아니면 지저분하게 어떤 이런 집을 능력 있으면 본인들이 그걸 하든가 자기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뭘 찬밥도 없는 법 가려요. 그럼 어떻게 차갑게 얘기해야 돼요. 너 이거 가질 능력 없지?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네가 해야 돼. 방법이 없다.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19살 때인데 쫓아내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또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부양의 아주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기한을 좀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미리 얘기하고 알려서 니네가 이때까지 나가야 된다면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갈 준비를 심정적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건 이제 병리적인 집안이에요. 이런 부모가 경계를 1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 요새는 뭐 빈둥지, 전 그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나가게 해야죠. 자식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 자식들 나가겠다고 하는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 욕심 채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병리적으로 가자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정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때까지 최대한으로 돕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냥 부모 자격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부모냐 아니면 형편없는 부모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좋은 부모는 정말 운 좋은 거예요. 부모는 내가 딱 눈 떠서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개떡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눈 떴더니 다행히 부모가 좋은 거. 이건 진짜 복불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운칠기삼, 운구일기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는 게 어쨌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근데 뭐 부모가 보니까 뭐 학력도 별 볼 일 없어, 인물도 별 볼 일 없어, 심지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나를 준 학대 혹은 또 경우에 따라 학대를 또 해가면서도 때로 나를 활용하고 맘대로 하고 형편없이 수치도 주고 뭐 때리기도 뭐 있는 대로 때리고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운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부모가 좋은 지점도 있고 안 좋은 지점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고 잘 사는 집도 있지만 부모가 좋아도 자식이 형편없이 크는 경우도 많아요. 또 부모가 형편없는데 자식이 훌륭하게 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왜 이렇게 생겨나는가? 인생의 여러 변수들이 부모 말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다른 친구를 잘못 만나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인지 뭐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이 사람의 최종적인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부모 형편없어. 그렇다고 부모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쁜 부모 혹은 형편없는 부모였던 거죠. 그럴 경우는 내가 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냐 혹은 내가 이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냐 내 이 부모를 등지고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라면 등지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없음인 거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 교육받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어떤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자식 노릇인가?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모가 너무 형편없었다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라.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할지언정 존중은 해야 된다.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가 막 성폭행을 하고 나를 완전히 뭐 린치를 해가면서 키우고 동시에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어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란다면 이런 경우는 이 부모를 내가 볼 수 없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생각만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굉장한 피해자고 내가 굉장히 상처 입은 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부모가 좀 서툴렀던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부모가 하나의 병기가 되어서 나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난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쩌면 자기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부모를 만났어. 그럴 경우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은 하자. 제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역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해놓은 부모 자식 간의 최소한의 역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모의 장례식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 장례식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순간을 맞은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내가 생각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 부모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 형제가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게 돼요. 형제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분은 형제하고 사이가 좋은 거겠죠. 근데 형제가 있는 게 힘들었다 말하는 분들은 형제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형제가 없는 분들 중에는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사회는 형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를 살다 보면 저절로 형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다만 어렸을 때 이런 형제가 있다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사회적 형제 경험을 미리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형제들이 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건 부모 자녀 관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첫 번째 리얼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게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형제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DNA를 공유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형제는 보통 보면 수명도 되게 비슷해요. 또 이변이 없는 한 형제들은 성향도 되게 비슷하고요. 식성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돕고 이런 관계. 그래서 부모 자녀보다 훨씬 더 애틋하기도 하고 훨씬 더 적대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오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제 관계예요. 형제가 또 보면 집집마다 되게 웃겨요. 형제가 많은 집 중에서도 보면 형제가 서로 잘 지내는 집이 있는 반면에 또 싸우는 집들은 5 형제가 됐건 7 형제가 됐건 무지하게 또 싸웁니다. 이게 또 일종의 가풍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형제들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내 부모는 우리를 차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교 선상에서 나는 늘 루저.
패배자가 됐던 거죠. 오히려 형제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야,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를 비교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위를 점했던 사람인 거예요. 부모도 우리가 열 손가락이 있잖아요.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이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더 이쁜 손가락이 있고요. 그 사람이 부모는 완결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절대 완결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도 모르는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비교 선상에서 우와 열이 있다면 열에 처했던 이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늘 인생이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평생 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인정 경쟁이 어렸을 때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첫 아이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첫사랑입니다. 부모의 첫사랑이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사랑했던 순간에 태어난 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둘째 같은 경우는 예정이 없던 애들이 많고요. 또 부모들이 부부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둘째를 낳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있으면 첫 애가 외로우니까 이렇게 일종의 보충제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꽤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보충제이거나 대체제이거나 아니면 의외의 일인 이렇게 탄생부터 그렇게 성장에까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퀘스천 마크 물음표부터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난 누군가? 나는 나라는 한 존재로 그렇게 처음부터 100%로 존재한 존재였는가? 20%로, 30%로, 50%로 존재는 아니었는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하게 된 데에는 부모들의 그 시선과 부모들의 그 말투, 부모들의 그 손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사랑이건 물건이건 음식이건 이게 차별이 느껴지고 차이가 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얘기하죠. 야, 우린 똑같이 했는데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다. 근데 가만 보잖아요. 이 차별이 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첫째로 태어났건, 둘째로 태어났건, 셋째건, 넷째건 나만의 형제 관계 속에서 형제가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비교점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순서에서 차이가 나면 나는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딱 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가 마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둘째가 마지 역할을 딱 하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어쩌다 운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짜잔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지금부터는 내가 실질적 마지인 것처럼 다른 형제들 앞에서 이제 어깨를 쫙 펼치고 의시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잘 나가던 어떤 형제가 딱 망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소한 다른 친구가 안 되잖아요. 은근 고소해. 겉으로 말 안 하지만 형제가 좀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데 은근 고소해. 왜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거든요. 형제도 경쟁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형제라고 하는 건 평생 서로를 돌보면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동시에 평생 경쟁하면서 적대적이기도 한 거. 이게 바로 형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오히려 덜 챙겨주고 형을 더 챙기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 또 나이 들어가면서도 나는 평생 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 경쟁을 하느라고 나머지 형제들보다 더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은 우리 집을 챙기지 않고 부모님만 챙겨?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일중, 이중으로 또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 인종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 뭐냐면 인정해주는 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여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난 평생 비교당했어 혹은 평생 차별받고 자랐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다행히 나는 컸어요. 내가 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형제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서 또 다른 독립적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복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복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마치 나와 살고 있던 남편이 시가에만 딱 가면 갑자기 아들이 돼서 하루 종일 누워서 애처럼 굴면서 잠만 자. 이건 뭐냐면 다시 그 현장에서는 아들의 역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명절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멀쩡한 내 남편으로 돌아와요. 거기서는 왜 그랬어? 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은 늘 해왔던 그 역할을 본능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랬다가 밖에 나오면 다시금 내 역할로 돌아온 거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장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나오면 난 또 다시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요. 보통 그 집 안, 원래 내가 있었던 1차 환경 속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복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2차적으로 형성하고 더 큰 규모로 나를 만들었던 이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 내가 사회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이 역할하고 거기 가서는 다시금 둘째 역할, 셋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둘째 역할이 아니라 그냥 한 아들로, 한 딸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역할에 끼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장면에 가면 딱 다시 그 역할에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성인으로서의 역할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 시간에 맞춰서 함께 식사 자리가 있다면 제 시간에 맞춰 가는 것, 그때 가서 음식을 함께 나눠서 해야 된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거는 돈을 내는 일인지 아니면 음식을 해야 되는 일인지, 함께 이야기할 때 나의 이성을 잃지 않고 너무 술 많이 마시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그 역할 중에 필요한 얘기 있다면 필요한 역할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했던 그 복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늘 가졌던 어렸을 때 그 심정을 다시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 올라와서 그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아챈다면 어쩌면 우리가 비교와 차별 속에서 형제 역할을 했던 그 역할에서는 다소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돼요. 형제 역할의 자유를 주는 제일 척도는 뭐냐면 내가 잘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내가 별 문제 없고 내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에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하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여러 컴플렉스 이슈나 아니면 가족관계 속에서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싶다 한다면 사회적으로 일단 잘 나가라.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잘 나가나요? 안 잘 나가져요. 그리고 또 안 잘 나가지는 이 일이 나에겐 또 두 번째, 세 번째 형제들이 만났을 때 또 컴플렉스가 되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굳이 가서 형제들도 만나면 자랑질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 다 각자 개인 성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고 있다면 내 인생은 괜찮은 삶이니 형제들의 그 과거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이제 성인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형제들 간에 이기려고 자랑질하는 너는 참 안타깝구나 하면서 속으로 혀를 한번 끌끌 차고서 우리는 난 행복할 테니 하고 내 인생을 살면 된다. 형제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랑질 많이 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거기서 빨리 일 마치시고 얼른 나오시는 게 장땡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또 상담 프로를 너무 많이 봤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모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얘를 잘못 키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어려운 지점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잘 컸어요. 왜냐? 부모를 그래도 믿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야 그건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모가 완전히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받으러 온 거지 해결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이 든 부모가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무슨 해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유 그랬냐, 힘들었냐, 아유 와서 일단 밥 한 번 먹고 얘기 시작하자, 그냥 온도가 필요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내가 널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제일 먼저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는 거, 두 번째 너무 많이 봤는데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건 자녀를 그렇게 키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전문가들이 부모가 자녀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번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미안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 한 번 하면 되는데 두고 이 잘못에 대해서 값을 치르도록 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 동안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꾸 무릎 꿇고 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을 밟았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모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서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걸 미안해할 게 아니고요. 진짜 부모들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지점들은 좋아진 점이 있다, 근데 아마 부족한 지점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잘 커줘서 고맙다, 부모가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가 10살, 20살 넘어서 30살, 40살 됐는데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싹싹 빌면 자녀들이 전 행복합니다, 사과를 받아서 아주 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오히려 분노가 더 올라와요.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남은 생에 멱살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도 다 실수하는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한심하고 멍청하고 때로는 돌아보면은 정말 미안한 것뿐인 게 또 부모입니다. 폭삭 속았을 거기 보니까 부모는 지난 날이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가 잘못한 것만 기억난다던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 너무 좋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물론 부모가 착해가지고 지난 날에 내가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거 많이 생각나고, 또 좋은 부모들이라는 게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한 거 죄책감만 또 남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죄책감이 있더라도 삼가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식들한테 미안한 지점이 있어서 아유 미안해서 이런 게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그게 못났지만 나름 그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어. 부족했지만 내가 한심하고 모질라고 못 배우고 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게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만큼 커져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이런 얘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식들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면 거기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남은 생에도 나무랄 거고요. 최종적으로 네가 잘 컸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못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종의 마감의 말, 마침표의 말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좀 미안한 지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부족했지만 나로서는 그때 당시 내가 최선을 다한 게 그거였다. 그때 더 배우고 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라서 그게 나에겐 최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커져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각관계라는 개념이 있죠. 부모 싸움 할 때 갑자기 엄마가 애 불러놓고 야 니네 아버지가 어떤 줄 아니? 이러면서 애를 끌어당겨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부부관계에 끼어들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치우치게 만들고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이런 삼각관계가 어렸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생애 성장해 가면서 부모 간의 대화 그리고 정서적인 위로 공감이란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거나 강화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웃긴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우 엄마 언니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 언니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나의 정서적 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물줄기처럼 그렇게 쭉 간다면 이거는 다른 한쪽을 완전히 메마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댐을 쌓게 하고 그 댐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데 완전히 고갈돼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아요. 이런 관계가 쭉 성장을 해 가면서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이제 서로 간에 공감을 잘하는 관계, 대화가 잘 되는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서적 의존은 단기에 끝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내 부모는 늙어가요. 근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의존해요. 정서적 의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많은 것들로 의존해요.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친구가 줄어들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할 게 많아지기는 해요. 이를테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들이 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키오스크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마치 우리가 두 발로 걷지 못할 때 지팡이 하나 짚으면서 이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도움을 좀 받는 것처럼, 자식이 그렇게 부모에게는 이런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걷지 못하고 할 때 부모가 아이를 반짝 안아서 이 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발달을 도와주는 게 자식의 역할이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좀 과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좀 부담이죠. 엄마 친구들과의 싸움과 관계를 나 지금 공부하고 직장 가야 되는데 퇴근하고 온 사람 붙잡고 나서 365일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에 돈도 쓰고 했겠지만, 갓 20살 넘고 30살 이렇게 넘어서 사회적으로 막 시작하려는 이 자녀의 모든 금액을 다 뺏어가지고 부모가 자기 생활비로 쓴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돈이 집안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의지하는 영역이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부모들은 말이에요, 좀 심할 경우는 50대 정도밖에 안 돼서 아이들이 20대, 30대에 취직을 했는데 아이의 그때부터 부모가 일을 하지 않고 자식들이 월급으로 살아가는 집들도 있습니다. 기생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부모도 부모의 능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끝까지 일하고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커가면서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경제적 영역을 딱 안정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구가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딱 포기한 채로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 자식의 돈을 나누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이 경제적으로만 의존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의존해요. 모든 것으로 판단과 결정 모든 것으로 의존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참 안타깝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마치 나의 삶을 점령하듯이 이렇게 오는데 어쩌라고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내가 밀어내려고 하기엔 나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양태가 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착취적 부모도 있어요. 의존한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착취적인 겁니다. 자녀가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의 삶을 챙기느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좀 착취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픈 경우, 갑자기 좀 아파진 경우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아이가 바깥에 활동하지 못하고 24시간 전적으로 다른 삶을 다 내팽개치고 나만 돌보고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점령한다고 느끼고 너무 의존이 좀 심해서 내 삶이 의존의 담요 속에 완전히 가려져서 빛이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부모가 나에게 의존해 올 때 그 퍼센티지나 정도를 내가 결정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초반에 경계를 잘 지어놓지 않으면 경계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내가 벅차고 때로는 침범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경계를 잘 지켜야 부모도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는 부모도 약속과 경계를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거를 침범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용돈을 일부 드린다든지, 집에서 여기서 먹고 자면 나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집안 전체에서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가 내야 될 돈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온 가족이 나에게 들러붙어가지고 나 없으면 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차갑고 냉정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경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야 내 가족도 사는 거예요. 나 없는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에게 함몰될 경우 나는 내 경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일종의 저항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멀쩡히 건강하고 별일 없고 그냥 가족의 일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웃긴 일이죠.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그래도 용돈 혹은 생활비의 일부를 드리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전체를 다 내놔야 돼? 아니면 내 모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다 관리하면서 부모가 나의 용돈을 일부만 주면서 심지어 나는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 이거는 침범이에요. 이거는 함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몰의 관계인지 아니면 이런 침범의 과정에서 내 역할 또 내 영역이 충분히 잘 확보되고 있는지 알아채고 이걸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가족 안에서는 그렇습니다.